네, 이번에는 유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거 잠깐만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유동자산이 있었고 비유동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동자산의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투자자산은 우선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이건 이제 뒤로 미뤘고요. 먼저 유형자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우선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말은 1년 이후에 뭐 현금화가 된다든지 뭐 그런 자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유형자산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새로운 자산을 배울 때는 그 정의랑 종류 등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유형자산. 이름 보시다시피 유형, 형태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물리적 형체가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년을 초과한다라는 말 보이시죠? 이거 아까 제가 비유동 자산이 속한다 했잖아요. 유형자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다라는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말은 그냥 한 단어로 한다면 영업 목적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개념은요. 이 세 가지 형체가 있고 1년을 초과하며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관련된 오답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우선 대표적인 오답은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건 이제 바로 뒷부분에 보면 감가상각을 배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감가상각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목적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목적일 때는 유형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판매 목적, 투자 목적이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보면 돼요. 내가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을 우리 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샀으면 지금 3번 요 부분입니다. 요 내용들이 영업 목적입니다. 이때는 요 땅이 붕괴할 때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토지는 계정과목 이름입니다. 두 번째 판매 목적이라면요. 판매 목적으로 땅을 사면 얘는 이제 상품이 돼요. 상품은 아까 재고자산이었어요. 재고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 투자 목적은 투기 목적과 뭐 비슷한 말인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그러면 이 땅이 계정 과목 이름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됩니다. 얘는 이제 투자 자산에 속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지금 보시는 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과 건설 중의 자산 등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서 이게 유형자산이구나 좀 익히시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요. 그 유형자산의 취득 가격에다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합친 거를 취득 원가로 처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뭐 취득수 수요가 있고요. 취득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성에서 말하는 보험료랑은 좀 달라요. 이게 예전에 이제 2급에 내용이 취득보험료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성에서 쓰는 보험료는 취득보험료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내는 보험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료는 취득원가의 부대비용이 아니에요. 앞에 취득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얘가 취득 부대비용으로 본다. 이 정도로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보십시오. 자, 이건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 것들의 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얼마 주고 샀는데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 중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이런 자산들은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취득원가 처리를 해라. 현물 출자는 물건으로 내가 투자받는 거, 증여는 물건을 공짜로 받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게 나와요. 구입원가, 이거는 최초에 취득할 때 구입할 때 가격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지출하는 직접 원가를 포함한다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간접 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원가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금액으로도 산출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간접 원가는요.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때 발생하는 원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3, 4번은 보시다시피 뭐 부대비용 쪽 명목이에요. 부대비용 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취득원가가 아닌 예, 이것도 아닌 예를 기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시설, 키워드만 보세요. 새로운. 그 다음에 관리, 일반 간접원가 이런 거 있죠. 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새로운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얘네들은 취득이 일단 끝난 시점에, 취득 후 시점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개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한다. 예를 들면 광고, 뭐 이런 선전비고. 세 번째,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일단 유형자산 취득이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뭐 그런 사건들이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구나 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관리 간접 이런 말 들어가면 아니구나.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런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아볼게요.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한 것은 공정가치, 시세를 따져야 된댔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지출된 직접 원가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간접 원가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네 번째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아까 전에 뭐 키워드만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애니까 이게 답이에요. 됐죠? 1번은 준비고요. 이 외부 운송 취급비 보이시죠? 이거는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운송비가 발생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 이것도 이제 바닥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때 붙일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세 번째, 취득원가가 아닌 것은 돼 있죠. 설치장소 준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 이가 답이네요. 약간 그 목록에 나열되어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가 뭔가, 일단 요거 이따 설명하고. 4번 설치비, 이것도 맞습니다. 자,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가 뭐냐 하면요, 잠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우리가 건물을 일단 사야 되잖아요. 건물을 뭐 예를 들어 산다고 봅시다. 짓는다고 보셔도 돼요. 취득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돈 주고 이렇게 취득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건물을 취득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차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차입을 해요. 그리고 이때 시점부터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물을 이제 건물을 올린다. 이거 뭐라 하지? 착공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뭐 완성됐으니까 삐까번쩍. 자, 그리고 완공되고 이제 뭐 입주자들한테 돈을 이래저래 받겠죠. 차입한 돈을 차입금을 갚겠죠. 그러니까 이때 차입금을 갚는다.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차입금을 갚는다. 그럼 기간을 잠깐 볼게요. 차입 기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건물 올린 기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단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참 그렇네요. 자, 건설 기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차입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돈 빌렸으면. 그럼 보통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이 비용 처리한다고요.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건물 지었던 요 기간이 있죠. 요 기간 동안은 사실은 뭐라 볼 수 있냐면 내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 부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요.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계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다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산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입할 때 발생한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뭐라 하냐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차입 원가는 이자 비용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본화 대상은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됐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다. 대신에 그러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요 부분 있죠? 건물 그 건설 기간과 안 겹치는 부분 요거는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답은 3번의 문제의 답은 2번이었고요. 추가적으로 3번 보기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1타 3피입니다. 거장에게는.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부분 보기 전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뭐 예로 드는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에 보세요. 이제 건물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여기 얘부터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돈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라고 해서 에어컨 같은 거 공중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그 천장에 그거 다 달고 그 다음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비싼 부품 있죠. 주요 부품이란 말은 비싼 부품이란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유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란 뭐냐면요. 그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지거나 기능이 좋아지거나 사용 가능한 내용 연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표현을 써요. 됐죠? 그럴 때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개할 때는 차변에 건물 적는 거예요. 대변에는 뭐 돈이 들었으면 현금 적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산 처리하는 거를 말하고요. 수익적 지출 보세요. 건물에다가 페인트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복사기 같은 경우는 토너 교체한다든지 또 건물 유리창 교체 이런 거는 요거 페인트칠 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확 올라갑니까? 유리창 교체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확 올라가나요? 혹은 복사기 토너 하나 바꿨다고 해서 이 복사기가 더 좋은 복사기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를 유지시키는 지출 있죠.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은 보시다시피 페인트 칠하면 수선비로 하시면 되고 토너 퀴즈 소모품 바꾼 거고 수선비 이런 식으로 다 비용 처리가 됐다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첫 번째 키워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고요. 예시는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설치, 주요 부품 설치. 이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페인트 칠, 복사기 토너, 유리창 교체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 지출 중에서 발생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발은 수익적 지출을 찾으란 뜻이에요. 자, 수선 유지 보이시죠? 일단 다 볼게요. 상당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생산 능력이 증대, 연수 연장.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용 처리하는 거는 1번이죠. 수선 유지. 얘네들은 자본적 지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인 거죠. 상당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이러함으로써 이제 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생산 능력 증대, 이것도 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용 연수 전장,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자본적 지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적 지출로 타당한 것은 됐죠? 보겠습니다. 1번 냉난방 설치, 그 다음 파손된 유리 원상 회복. 답은 2번 사용용도 변경 증설 확장. 전부 다 1, 3, 4번은요 그냥 가치가 증가하는 뭐 그러한 사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입니다. 사실은 유형자산에서 다른 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게 감가상각 부분입니다. 유형자산에서의 감가상각은 뭐 이론 문제로 나오든 분계 문제로 나오든 결산으로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제 정의부터 보세요. 자, 유형자산의 시대공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 배분하는 것. 기간 배분한다는 말은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감가상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선은 감가상각은 자동차 여러분들 자가용 사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거 시간 지나면 차량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표현이 감가상각을 해보니 뭐 얼마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2천만 원 주고 산 거 1년 지나면 반값 된다. 그럼 그 반값 떨어진 게 감가상각이 된 거예요. 그걸 회계에서는 그것도 이제 같이 떨어진 거니까 비용 처리하면서 회계 처리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근데 이제 대상을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대상은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근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땅, 토지는 땅이잖아요. 땅은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아직 완성도 안 된 건물이란 뜻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 완성도 안 됐는데 가치부터 떨어뜨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전산회계 2급 수준이었다면 기억, 니은, 정액법, 정률법만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만 이제 전산회계 1급 하시니까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우선 식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법을 먼저 보자면 여기 정액법 잔존가치 빼고 있고, 연수학계법, 생산비례법 잔존가치 빼고 있죠. 하지만 정률법만 지원자 감가상각 유객을 빼고 있네요. 요거가 이제 특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정액법은 이렇게 내용 연수로 나누고 있고 상각률 컨셉을 잠깐만 제가
좀 그림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의 컨셉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한번 정의법과 정률법만 한번 컨셉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먼저 정의법에 대한 컨셉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요 최초 취득 가격, 여기가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00만원 됐죠. 두 번째, 얘는 딱 보니 3년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거를 뭐라 하냐면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3년 다 쓰고 나니까 요만큼 남겠네 라고 하죠. 그 얘를 뭐라 하냐면 내용연수라고 하죠. 됐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요거 우선 뭐 나온 김에 정리하는 거고요. 자, 정액법 컨셉 다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정액법은 컨셉이 뭐냐?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감소된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니까 딱 나누기 3을 합니다. 딱 3등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끌게요. 그럼 매년 항상 동일한 금액이 매년 보시다시피 동일한 금액이 매년 감소합니다.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용연 잔존 가치가 남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잘못 적었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 다 젖었다. 요거 잔존 가치라 부릅니다. 요거는 남은 거는 잔존 가치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 번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시키니까 잔존 가치 금액만 남는 컨셉. 이게 바로 정액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같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낸 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정률법의 컨셉을 한번 봅시다. 정률법은 그냥 처음 취득원가는 이렇게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1000만원 적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컨셉이 래요. 상각률이라는 걸 주거든요. 뭐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뭐 계산 방식 그 상각률 계산하는 거는 몰라도 돼요. 보통은 시험에서 줍니다. 이렇게 50% 가정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해에 취득원가가 1000인데 이 중에 50%만큼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남은 것 중에서 50%를 감소. 세 번째 해는 이런 식으로 감소시키는 컨셉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해에 요만큼이 감가상각이 됐죠. 빨간 펜으로 적겠습니다. 요만큼 첫 번째 해에 감소가 됐죠. 그럼 첫 번째 해는 감가상각비가 요 정도 금액이 될 거고 지금 현재까지 감가상각 되어 있는 금액이란 뜻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을 씁니다. 요거 500만원이거든요. 반이니까 됐죠. 자, 두 번째에는 나머지 금액 중에서 반을 50%를 감가상각 시켰죠. 이 금액이 250만원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 해 시점에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럼 얼마냐는 거죠. 그 금액은 지금까지 요만큼 잘 안 보이죠? 자, 이걸 해볼게요. 지금까지 요만큼의 부분이 감가상각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부분만큼이 지금 2000년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왜 말하냐면 보세요. 식에서 아까 전에 요 감가상각 누계액 뺐잖아요. 누계액. 그러니까 1차년도에는 보세요. 1차년도에는 요 건물 딱 보면 하나도 감가상각 안 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누계액이 제로. 그러다 보니까 취득원가는 1000만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빵원. 그러니까 빵원 곱하기 상각률 곱하기 50 해서 요금이 나왔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해는 보세요. 요 부분을 이제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득원가 1000만원에서
제외하고 싶은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빼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에다가 곱하기 상각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컨셉은 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죠?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수합계법이랑 생산자비례법은 문제 푸시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의 문제를 봅시다.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요한 목적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요거는 기간 배분이 가장 큽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읽을 필요도 없다. 두 번째, 감가상각과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 요 말 틀렸습니다. 동일한 금액은요, 정액법밖에 없어요. 연수합계법은 특징이 뭐냐면, 뭐 계산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해 금액이 가장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2, 3, 4번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에 있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된 경우, 요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자산액의 1급이라서 그래요.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비용은 같은데 나중에 500번대, 800번대 해서 비용을 조금 다른 코드 번호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요, 그냥 그 물건 만드는 과정에 발생한 돈이다라고 봐요.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부서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라면 그냥 일반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한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아까 전에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 이게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한 게 유의적인 경우, 뭔가 유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조금 이상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매 보고 기간 말에 재검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1급 수준이기 때문에 좀 말들이 좀 길어집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잘 외우고 있냐 그런 거 묻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 그 1번, 2번 요것들 이제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정액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게 아니라 잔존가치 빼죠.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상각률 곱하는 거 맞고요. 얘도 잔존가치 빼죠. 됐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죠. 요거 보세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오답은 뭐냐면 취득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시작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 항상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란 뜻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의 그 금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은 정률법이다. 맞습니다. 정률법 아까 그림을 잠깐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은 감가상각을 했었습니다. 됐죠? 아직 1번,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조공정에서, 이거 아까 전에 제조과정이란 말 나왔었잖아요. 그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제조원가 처리한다 했죠? 단계비용 처리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맞고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매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체감잔해법, 요거는 뭐 이중체감법 이런 거거든요. 요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요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 아세요.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남았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물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매년 동일한 금액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액법을 쓰는 게 좀 맞고요. 기계 장치, 기계는요, 처음 새로 샀을 때 엄청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감가상각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이 잘 나잖아요. 그러면은 감가상각 속도도 좀 늦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률법을 주로 씁니다. 정률법 특징이 아까 전에 첫 번째 해 제일 많이 감가상각 됐잖아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선택 가능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상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틀린 것은이죠. 정률법의 경우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 거랑 상각액이랑은 다릅니다. 요거는 정액법이 항상 매년 일정한 금액이죠. 정률법이 상각률은 정해져 있다까지는 맞아요. 일정한 상각률이잖아요. 매번에 50%. 하지만 아까 전에 어떻게 곱했습니까? 50% 곱하고 나머지에다가 또 50%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자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감소한다 되고요. 자, 2, 3, 4번은 맞는 건데 읽어볼게요. 정액법은 매년 상각액이 일정, 연수학계법은 연수를 역수로 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 이것도 맞아요. 연수학계법이랑 정률법 있죠. 두 개 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상각액이 매년 감소해요. 이중체감법도 매년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거를 같이 좀 기억을 합시다. 매년 감소, 매년 감가상각 금액이 감소되는 거. B라고 적을게요.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이중체감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6번 문제 하고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이중체감법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구석탱이에요. 요거까지 내면 좀 그래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네, 더러워서. 아시겠죠? 이제 계산 문제 볼 겁니다. 자,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푸시고 유형자산의 처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형자산을 한강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에 의한 각각에 의한 1차년도 말에 예상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조건들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놀라셨죠? 지금 그 계산 문제를요,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화이트보드 형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시고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판서하듯이 좀 하기 위해서 하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한 1차년도 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뭐냐라고 했고요. 먼저 취득가액 이야기합니다. 취득원가가 얼마라고 했냐면 1000만원, 1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연수는 5년 되겠고, 잔존가치는 10%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대충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률법 만약에 할 때 상각률은 0.4 이거 곱하는 거예요. 상각률이 이제 곱하는 거고, 이런 방식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정액법에 따른 정액법
1차년도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차년도 말 계산된이니까요. 자, 정액법식은요. 먼저 취득원가에서 100만원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10만원 됐죠? 그리고 나누기 총 5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90만원 나누기 5 하시면요. 자, 18만원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매년 18만원씩 감가상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지금은 이렇게 우선 적어 볼게요. 매년 18만원씩 감가상각 하겠다. 그 다음에 정률법 같은 경우는 시기 먼저 1차년도 이니까 1차년도 거 식물 세어볼게요. 뭐 이 문제는 어차피 1차년도만 물어봤으니까 1차년도만 하겠습니다. 그 2번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자, 첫 번째 해니까 취득원가는 1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가 없어요. 곱하기 0.4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에 4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정률법은 매년 계산식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정액법과 달라요. 정액법은 계산식 한 번만 세우면 항상 같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감가상각 금액이. 하지만 정률법 같은 경우는 매년 계산식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번 문제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보겠습니다. 뭐 얘도 1차년도고요. 아까 연수학계법의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10만원. 그 다음 곱하기 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5년이죠. 분모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5년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5년이니까요. 예를 들어 3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해는 5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분자가 4, 3, 2, 1로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18만원 나옵니다. 됐죠? 지금 네 잠깐만요. 연수학계법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연수학계법은 18만원이 아니라 네 지우고 자, 이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연수학계법은 30만원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금액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정률법 제일 크고요. 연수학계법 두 번째, 정액법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1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 문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문제 자료를 미리 적었어요. 미리 적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한 2차년도 말까지, 여기서는 2차년도 말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동그라미 치세요. 누계액의 크기와 관련하여라고 했어요. 지금 뭐 물어보는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비를 물어봤어요. 1차년도 말이었고요. 하지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정액법부터 갑니다. 정액법은 식부터 세우겠습니다. 시대공가 200 빼기 잔존가치 20 나누기 5년 하면은 감가상각 금액이 나옵니다. 36만원 나옵니다. 정액법 특징 뭐였습니까? 매년 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36만원씩 감가상각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차년도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1차년도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분개할 거예요. 자, 분개 갑니다. 분개는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1차년도 갑분계 차변 감가상각비 금액은 36만원. 대변 감가상각 누계 36만원. 됐죠? 요거를 이제 재무상태표를 표시해 볼 겁니다. 자, 1차년도의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재무상태표. 지금 유형자산이라고 했고 자산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건물로 가정합니다. 건물 200만원 주고 샀다. 요 밑에 감가상각 누계기 이번 해에는 36만원만큼 되었다. 됐죠? 그러면 200만원에서 36만원이 빠집니다. 이거는 164만원. 이게 장부가액이 됩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딱 1차년도에 분계가 끝난 후에 재무상태표의 현황입니다. 감가상각비는요, 여기 안 적어요.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 안 될 거예요. 쟤는 그냥 손익계산서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따로 안 적었어요. 하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지금처럼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년도 보겠습니다. 2차년도 갑니다. 뭐 똑같습니다. 분계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같은 분계 한 번 더 하시는 거고요. 다만 재무상태표의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누계액이 두 번 쌓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모양이 자 2차년도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우선 건물의 취득원가는 항상 200을 계속 적습니다. 이거는 처분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얘만 바뀝니다. 누계액 어떻게 바뀌냐면 1차년도 36만원과 2차년도에 추가된 36만원이 합쳐져서 72만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되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빼볼게요. 200에서 빼기 72만원 빼면 128만원 되네요. 128만원이 장부가액이 되네요. 됐죠? 자, 요거 그냥 적을게요. 제가 그냥 땡땡 했는데 이 부분 일단은 적겠습니다. 분계 적을게요. 매년 같은 금액이 분계되는 거예요. 36만원 됐죠? 자, 요까지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갑니다. 먼저 1차년도부터 얘는 식을 매년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서 1차연도 식부터 세우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액 200에서 첫 번째는 감가상각이 안 돼 있어서 누계액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빼기 0. 그 다음에 상각률 0.4 하시면요. 첫 번째 해는 248, 80만원 의 감가상각 B가 나옵니다. 분계 갑니다. 이거 녹색 할게요. 자, 1차년도의 분계를 보시면 감가상각비 80 감가상각 누계액 80 갑니다. 됐죠? 이 분계가 끝난 후에 자 재무상태표의 모습은요. 일단 건물 취득가액은 200이에요. 항상 취득가액은 같습니다. 근데 누계액 볼게요. 누계액은 1차년도 정률법으로 했을 때 80만원까지 깎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120만원짜리라 볼 수 있죠. 이런 걸 장부가액이라 합니다. 120만원의 장부가액이 보고가 된다. 2차년도 갑니다. 이건 좀 길어도 중요한 거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자, 2차년도 식 세웁니다. 200에서 얘는 누계액 빼잖아요. 누계액이 지금 현재 80만원 1차년도에 80만원 곱하기 0.4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요 48만원
계산이 되네요. 추가로. 그럼 이제 2000년도에 분계가 나옵니다. 자, 2000년도에 분계는 감가상각비 48만원 계산됐고요. 누계 48만원 갑니다. 됐죠? 그럼 재무상태표 갑니다. 재무상태표 건물은 항상 같아요. 시드건가를 적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누계액이 이제 좀 증가했습니다. 얼마가 증가했냐면 원래 80이었지만 추가로 48만원이 2000년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128만원. 그럼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72만원이라 볼 수 있네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이래 적는 거 이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얘도 매년 계산하셔야 돼요. 매년 계산합니다. 1차년도 1차 먼저 해볼게요. 식은 취득가액 200에서 빼기 내용연 잔존가치 20만원 곱하기 하고 총 5년이죠. 분모가 어떻게 한댔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사실 요거는 15입니다. 15 맞나? 6에 6, 22, 15 맞네. 분모 15입니다. 첫 번째는 5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0만원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분계에 들어갑니다. 자, 감가상각비. 각 방법으로 했을 때 분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6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 됐죠? 그럼 이렇게 분계가 끝나고 나면 재무상태표는 자, 연수학계법일 때의 경우죠. 1차년도에 건물 해서 건물은 아까 임의로 그냥 적은 거예요. 유형자산은.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60만원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140만원. 됐죠?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 2차년도 갑니다. 2차년도는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시드원가 빼기 잔존가치. 감가상각 누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모 아까 전에 1부터 5까지 다 담 15를 했죠. 자, 아주 잘 보세요. 두 번째 해잖아요. 두 번째 해 때는 4가 됩니다. 됐어요? 4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48만원 되네요. 그럼 분계 갑니다. 감가상각비 48만원. 감가상각 누계 48만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재무상태표 건물 200은 항상 같고요. 누계 자, 1차년도에 60만원 2차년도에 48만원이니까 그러면 108만원만큼의 누계액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200에서 108만원을 빼보면 92만원이 현재 장부가예요. 됐네요. 자, 이제 계산 다 끝났어요. 이거는 빨리 푸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전체적인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갔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차년도 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럼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각 방법의 2차년도 말이니까요. 그래서 정률법이 제일 크고 연수학계법, 정액법이 항상 제일 작네요. 됐나요? 그럼 1차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1차년도 볼까요? 정률법은 36, 정액법은 36, 정률법은 80, 연수학계법 이렇죠. 요것도 1차년도를 만약에 누계액 물어봤다면 정률법 1등, 연수학계법 2등,
갔을 겁니다. 됐죠? 그럼 아까처럼 물어볼까요? 아까 1번 문제에서는 1차년도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비교 다 해보세요. 이때도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맞나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세요. 2차년도의 감가상각비 보세요. 요거는 정률법이랑 연수학계법 공동 1등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혼자서 2등 됐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말씀드리고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방금 보셨던 대로 감가상각 누계획을 묻되 1차년도냐 2차년도냐 그걸 좀 구분하시고요. 누계획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비를 1차년도냐 2차년도냐로 또 물어볼 수 있고요. 됐죠? 마지막 하나만 더 1-3피니까 이제 하나 더 해야 3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차년도에 장부금액을 비교하시오 하면 요거 장부금액이에요. 뺀 것들. 그 다음에 2차년도에 장부금액을 비교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2차 그러니까 장부가액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적어 볼게요. 1차년도냐 2차년도냐 시기를 이용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 거냐면 왼쪽 아래 지금 적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장부가액, 장부금액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보통은요 항상 정률법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정액법은 항상 보통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문제 푸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는 요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나중에 푸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뤘는데 시간 없다? 그러면 보통 정률법이 제일 크다라는 거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정액법 보통 이 세 가지를 비교시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답은 4번.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었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연수학계법에 의한 3차년도 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학계법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상각률 정보는 필요 없어요. 자, 연수학계법입니다. 자, 식을 세울게요. 1차년도 이제 5천만원에서 전종가치를 뺍니다. 곱하기 하시고요. 5년이죠. 아까 15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5, 그 다음에 2차년도 똑같이 적을게요. 10부터 다 곱하기 15분의 4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갑니다. 이 가로 안 부분은 같고요. 항상 연수학계법은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15분의 3 됐죠?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자, 각각을 계산해 보시면 1차년도는 1500이 나오고요. 감가상각비가요. 2차년도는 1200이 나오고요. 3차년도는 900이 나오네요. 됐죠? 자, 요거를 아까처럼 하면 분계를 한번 적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1500 줬고요. 됐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1500 줬고요. 됐죠? 상각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비용 처리하면 끝.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고 재무상태표 계정으로서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 분계 1200 감가상각 누계액 1200 이렇게 가고요. 3차 갑니다. 감가상각비
900 되고요. 이게 암만 적어도 글씨가 이쁘게 안 나오네요. 이거 비싼 그 태블릿 펜이거든요.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됐나? 요래 갑니다. 됐죠? 아까처럼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1차년도 거부터, 자, 1차년도. 이것도 그냥 유형자산 되겠네요. 그러면 건물이라고 우선 쳐볼게요. 최초 취득가액은 5천만원. 자, 1차년도 감가상각을 했다. 그럼 누계액이 밑에 적히죠? 1500. 좀 지울게요. 자, 1500이 첫 번째 감가상각. 그럼 장부 금액은 3500.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취득가액은 항상 같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두 계획이라고 적었고요. 보세요. 1차년도에 1500이고 2차년도까지 하면 1200. 두 개 합치면 2700입니다. 그러니까 2차년도는 2700이에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2300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얘의 가치는요. 자, 마지막 3차년도 재무상태. 여기 건물 5000 똑같죠. 항상 취득가액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획 보세요. 1차, 2차 2700에서 900까지 하면 3600. 그러면 얘의 가치는 1400.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3차년도 말 현재의 보세요. 장부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물어볼 게 딱 세 가지 포인트예요. 얘입니다. 얘. 요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부가액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끊을게요.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요. 자 볼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2012년 7월 1일날 차량 운반고를 500만원에 현금 구입했다 했죠. 그럼 우선 얘는 취득가액이 500이에요. 여기 적혀있죠. 근데 보세요. 추가적으로 취득세 50만원을 현금 납부했대요. 그러면 취득세는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차량 운반고의 가격 취득가액은 550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한다. 얼마를 감가상각해야 될까? 지금 중요한 건요. 자, 7월 1일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12월 31일 6개월입니다. 보통은 감가상각은 1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6개월이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선은 나와 있는 내용은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네요. 결산은 보통 연 1회 한다는 말은 감가상각은 연 1회 하는 거예요. 원래. 됐죠? 6개월분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합니다. 우선은 식을 세우세요. 550에서 잔존가치 없고 나누기 5년 하면 됐죠? 그럼 매년 110만원. 이거는 매년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 근데 우리는 6개월만 하고 싶다. 그러면 1년이니까 이제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쓰면 돼요. 12분의 6, 6개월분, 뭐 나누기 2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55만원 나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1시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넘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딱 지금 59분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끊고 그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